이게 디지털 데이터를 주파수로 변환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변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특성이 아닌 그 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신호 안의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필연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신호거든요. 신호와 주파수, 주파수와 그리고 시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주된 그 키워드는 바로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로 바꿀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트랜스폼, 이게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인 거죠. 그 퓨리어 트랜스폼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걸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맨 처음 제가 이제 학부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맨 먼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100Hz라는 신호가 있다. 100Hz라는 어떤 우리가 신체에서 우리의 이제 생체 측정된 신호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신호이든지 100Hz 신호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영상 하시는 이미지 하시는 분은 영상 판독하고자 하는 영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체 우리 몸에서 측정된 신호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신호에 100Hz 신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얘를 수식으로 쓸 거냐? 우리가 이제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이 수학이 뭔가 어떤 레벨을 테스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솔루션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그냥 경험적인 것 뿐입니다. 정확하지도 않고요. 아까 이제 여러분이 인공지능, 딥러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을 훈련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인공지능이 바라봐야 되는 훈련의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의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가장 간단한 게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줘서 얘를 최소화하도록 네가 훈련해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거고요. 조금 복잡한 통계적인 개념을 쓰면 뭐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민스퀘어라에 변형된 민 앱솔루트 에러 뭐 이런 형태로 바꾸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쓰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진 포뮬레이션 된 수식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 인공지능을 소위 GPU에서 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Hz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 그 100Hz를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함수를 써라. 그러면 사인이나 혹은 두 번째로는 코사인 이런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파이는 초기 위상을 의미하는 거고 오메가가 바로 이 사인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오메가는 그냥 주파수가 아니라 아유 제가 이걸 쓰는 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다시 써볼게요. 오메가는 실제로는 이 파이라는 앞에 개수가 붙고 여기에 주파수 F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를 오메가로 씁니다. 그러니까 F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파수, 즉 헤르츠라는 단위를 갖는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오메가는 그 앞에 2파이라는 상수를 붙여서 만든 소위 얘기하는 앵귤라 프리퀀시, 각 주파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이상하게 사인에 오메가라고 하는 각 주파수를 써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100Hz 신호 그러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 안에 2파이 f에서 f 대신에 100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Hz를 나타내는 사인을 함수를 써라 그러면 사인 2파이 곱하기 100 t는 이제 시간의 함수고요. 변수고요. 독립변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디지털 데이터, 어떤 주파수 영역의 변환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이해의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인을 나타내면 뭐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얘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잠시 후에 살펴볼 이런 다른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그 반대죠. 우리가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 안에 숨겨져 있는 주파수를 보고 싶은 게 더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양의 정보를 본다고 그 정보를 봄으로 해서 주파수를 바로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파수를 그 안에서 추출해내야 돼요. 그래서 추출해내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퓨리어 트랜스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얘기하다 보면 주파수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프리즘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주파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면 이런 삼각형의 프리즘을 딱 사용을 하면 반대편 쪽의 벽에는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잖아요. 무지개 색깔이 뭐냐 하면 이 주파수가 다른, 이제 좀 더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파장의 길이가 다른 빛들이 이렇게 분해돼서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레인보우 컬러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색깔들을 더하면 우리가 보는 일광, 데일리 라이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리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호이든지 간에 그 신호 안에 들어있는 주파수 성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주파수 분석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주파수 변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주파수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타를 치다 보면 기타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유가 기타가 어떤 모드로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기타가 만들어내는 그 소리의 음이 달라집니다. 그 음이 뭐냐 하면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죠. 그 주파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쳐도 그렇잖아요.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피아노를 쳤을 때 발생하는 신호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우리 귀에 다른 진동으로 느껴져서 또 높은, 피치가 높은 그런 소리처럼 인지가 되는 거죠. 이 주파수를, 신호에 들어있는 주파수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제가 방법의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걸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퓨리어 트랜스폼은 이제 퓨리어라고 하는 수학자, 물리학자,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변환식을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맨 처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주기신호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신호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신호가 주기신호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신호가 주기신호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호. 우리 몸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심전도 신호, 전형적인 주기신호죠. 물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움직여서 발생하는 근전도 신호, 이런 것들은 주기신호가 아닙니다. 상당히 랜덤한 특징들이 있죠. 근데 주기신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퓨리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주기신호는 정연파, 좀 전에 썼던 사인파나 코사인파 이런 파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퓨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기본적인 그 발견한 원리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은 자주 듣지는 않지만 디클레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맞다라고 증명을 함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연파, 그러면 영어로는 시뉴소이드 혹은 시뉴소이달 웨이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시뉴라는 게 이제 사인 이런 거하고 똑같은 앞에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를 모두 정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0라는 F0Hz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거나 코사인 대신에 사인 함수를 집어넣어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F0란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이 코사인 식에다가 뭔가 새로운 변형을 가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노테이션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F0가 소위 얘기하는 이 코사인 함수의 주파수. 주파수가 뭔지도 조금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는 F0에다가 2파이를 곱해서 만들어진 똑같은 의미예요. 다만 앞에 2파이가 곱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각 주파수라고 하고 여기 파이로 나타낸 이 기호를 이제 위상. 왜냐하면 시간이 0일 때, 지금 시작할 때 이게 정확하게 0도부터 시작했느냐, 90도부터 시작했느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주파수 변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트랜스폼이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퓨리어 트랜스폼입니다. 그 조금 전에 퓨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기적인 신호가 있으면 그 주기적인 신호는 여러 개의 사인 파들을 결합해서 합성해낼 수 있다. 그게 바로 퓨리어 시리즈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인 파들을 합성하면 되냐 하면 기본 주파수라는 주파수를 갖는 성분과 요거의 고조파, 하모닉스. 하모닉이라는 거는 주파수가 기본 주파수의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정수배 되는 성분들을 하모닉스라고 하잖아요. 하모닉스들을 결합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라는 그런 게 바로 퓨리어 시리즈의 정의입니다. 이제 여기서 펀더멘탈 프리퀀시 기본파라는 게 뭐냐 하면 신호의 주기와 같은 주기를 갖는 정연파, 얘를 이제 기본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조파는 그 기본파의 주파수가 정수배가 되는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들을 고조파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했던 퓨리어 시리즈의 정의가 이런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세 개의 사인파들을 그냥 단순히 더했더니 오른쪽처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주파수 성분들을 계속 더하게 되면 물론 크기는 좀 달라지게 해서 더해야 되지만 결국 어떤 모양의 어떤 신호까지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런 정확한 구형파 모양의 신호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해지는 이 사인 성분들의 주파수는 얘가 이제 주기신호잖아요. 이 빨간색을 보면 얘는 당연히 주기신호입니다. 이 주기신호가 가지고 있는 한 주기에 해당하는 주파수, 이거를 시간축으로 t가 한 주기라고 하면 t분의 1이 이 주기신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주파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주파수와 이 기본 주파수의 2배, 3배, 4배 되는 성분들이 결합되면 어떤 주기신호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퓨리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거를 조금만 더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게 이제 퓨리어 시리즈를 조금 전에 얘기한 것들을 그냥 수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XT가 바로 주기신호입니다. 어떤 주기신호일지 모르죠. 모양이 어떨지는 이제 신호의 형태에 따라 다를 테니까. 어쨌든 주기적인 특성이 있는 신호가 있을 때 그 신호는 아까는 사인을 결합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서메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개가 뭐 더해지고 더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사인이 더해져 있는데 사인을 더해도 되고 코사인을 더해도 되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게 이제 이런 좀 약간 낯선 함수 이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소 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복소 지수 함수. 복소 지수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에 j가 붙어 있으니까 복소수라는 의미고 이게 지수 함수잖아요. 익스포넨셜 밑이 익스포넨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수 형태로 표현되는 복소 함수다라고 해서 복소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뒤에 있는 복소 지수 함수를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로 동일하게 보시면 결국 아까 퓨리어 시리즈에서 맨 처음 얘기했던 모든 주기 함수는 기본 주파수를 갖는 신호 여기서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를 갖는 신호와
그 주파수의 배수가 되는 주파수들을 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소위 있어 보이게 쓴 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념적으로는 퓨리어 시리즈는 신호가 주기일 때, 주기적일 때, 그 주기적인 신호는 그 주기적인 신호하고 맞는 주파수와 그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여러 개의 주파수들을 결합하면 합성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성을 해야 이게 결합이 가능하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결합하는 계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만 알면 이 뒤에 있는 복소지수 함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xk라고 하는 계수만 알면 내가 어떤 형태의 주기신호이든지 간에 그 주기신호를 합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xk라고 하는 이 계수를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뭐 간단한 이 복소지수 함수가 갖고 있는 직교성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맨 아래에 있는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호이든지 간에 시간축에서 주기적인 특성을 갖는 신호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런 복소지수 함수를 곱하고 얘를 한 주기 안에서 적분하면 xk라는 계수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기신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주파수에 k배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의 크기와 위상을 나타내는 계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파수 분석이 되네요. 그죠? XT가 어떤 신호이든지 간에 XK를 딱 구해놓고 보면 XT라는 신호 안에 들어있는 주파수 성분의 크기하고 위상을 XK로부터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주파수 분석이 이루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이 퓨리어 시리즈는 어떤 신호가 주기적인 특성을 가질 때 그 신호 안에 들어있는 주파수를 분석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시작은 임의의 주기신호는 여러 개의 사인파들을 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걸 이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임의의 신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xk를 구하면 xk가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의 하모닉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호가 주기적인 특성만 갖고 있는 신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신호들은 비주기적인 특성을 갖는 게 훨씬 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주기적일 때는 어떡하냐라고 만들어서 이걸 확장한 게 이제 뒤에서 나올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이에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퓨리어 시리즈를 얘기를 할 때 퓨리어 시리즈란 여러 개의 주파수, 즉 오메가 제로라는 기본 주파수와 그 하모닉 성분들을 크기를 잘 조절해서 xk가 뭔지 모르겠지만 잘 조절해서 얘를 더해주면 어떤 주기신호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됐었고 그거를 조금 전에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xk를 구하는 식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모양의 신호이든지 간에 이 xk만 구하면 k번째 하모닉, 즉 오메가 제로의 k배의 k로부터 알아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파수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첫 번째인 주기 신호를 여러 개의 사인파로 합성해낼 수 있다라는 그 특성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그 예입니다. 아까 제가 손으로 그림을 그렸었지만 실제로 사인들을 더해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걸 실제로 제가 이제 매틀랩이라는 툴로 그림을 그려본 거거든요. 원래 내가 만들고자 하는 주기 신호는 이 그림에서 뒤에 보이는 이 파란색 저 사각 펄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당연히 주기 신호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신호의 한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일 겁니다.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어디서 잡아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주기의 시작이 어딘지는 뭐 그냥 아무 데를 잡아도 될 거고, 다만 이 주기가 얼마냐 그러면 이게 2초 동안 한 주기가 반복되네요. 그죠? 그럼 2초가 주기다 라는 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인을 3개를 섞은 거, 물론 얘를 알아야만 되죠. 이거를 모르고 그냥 섞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구했다라고 했을 때, 구할 수 있다라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수식으로 구한다고 했을 때, 그 3개의 주파수를 섞으면 여기 있는 빨간색과 같이 되고, 이 섞는 주파수의 성분의 개수를 10개로 눌리면 두 번째 그림처럼 되고, 그리고 그 개수를 20개로 늘리면 세 번째처럼 되고, 이게 300개까지 되면 거의 이상적인 원래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여기에 있던 파란색 펄스 신호와 거의 같아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얘는 그 파이썬으로 콜랩에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이렇게 어려워하실 건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콜랩에 들어가는 코드들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여러분 직접 콜랩에서 로딩을 해서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노트북 상태에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다른 시간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퓨리어 시리즈에서 xk라고 하는 그 개수를 구하면 k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 성분의 크기와 위상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결합 개수니까 이 주파수 성분을 어떻게 결합해야 주기신호 xt가 얻어지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면 xt라는 주기신호 안에 들어있는 k 오메가 주파수 성분의 정보들이 xk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xk를 구한 다음에 이 xk를 크기와 위상을 구해서 그것들을 k에 따라서 그림을 딱 그리면 걔를 뭐라고 그러냐면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스펙트럼. 그러면 걔는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들을 주파수 측에서 그림으로 나타낸 거.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 그림에서 저 스펙트럼의 크기가 크면 당연히 그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 거고, 스펙트럼의 크기가 작으면 그 성분이 적게 섞여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신호 안에 특정한 주파수가 되게 중요한 그 신호를 구성하는 요소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 분석이 사실은 어떤 신호를 해석하는 데서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이고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런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그런 스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xk가 아까 우리가 적분해에서 구한다고 했는데 xk가 이게 복소수예요, 복소수. 그러니까 뭐냐면 실수항이 있고 이 j라고 하는 허수를 나타내는 항이 있고 여기에 허수항이 붙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다루기가 조금은 직접 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얘의 뭐 크기와 위상을 구하는 방법을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자세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소수가 의미하는 바고요. 실제 이게 복소수 형태의 이런 어떤 신호가 개수가 만들어지면 얘는 반드시 이렇게 크기를 구하고 위상을 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신호를 그냥 들여다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크기와 위상을 구해야만 됩니다.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식에 따라서 구하면 됩니다. 이게 복소수니까 xk가 실수항이 있을 거고 허수를 나타내는 항이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분리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허수에 j가 곱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수항하고 허수항을 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그게 바로 이 xk라는 복소수가 갖는 크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탄젠트가 아니라 인버스 탄젠트, 이제 그냥 부르기는 아크 탄젠트라고 하죠. A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딥러닝에서도 뭐 에이탄이라는 non-linear 펑션을 많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하는데 뭐 에이탄, 아크탄젠트 이렇게 구하면 이게 위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구한 다음에 이 xk를 k에 대해서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뭔가 이런 뭐 크기가 다른 이런 그림들이 나오겠죠. k에 따라서. 그래서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주기 신호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쟤를 가지고 우린 지금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조금 전에는 그냥 T라고 하는 샘플링 안 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샘플링 된 신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와 같은 이런 신호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신호는 모양을 봐서는 당연히 주기 신호죠. 왜냐하면 똑같은 모양이 지금 두 개밖에 안 그렸지만 반복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얘를 바꾸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샘플링을 하고 양자화를 해서 디지털 숫자를 만들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샘플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넘어가고요. 신호를 샘플링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근데 샘플링 하려면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샘플링 주파수를 결정해 줘야 되고 샘플링 주파수는 뭐 지난 시간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 최대 주파수는 이건 알아야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분석을 통해서 알던 사전 경험적으로 알던 이건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거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 프리퀀시를 결정해 줘야만 문제가 안 생긴다. 왜냐하면 다시 똑같은 아날로그 신호로 바꿨을 때 똑같은 모양의 아날로그 신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샘플링 프리퀀시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신호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아까 주기적이었던 이 주기 신호를 샘플링을 하면 이렇게 샘플링된 신호로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샘플링 할 때 우리가 얘는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샘플링 주기. 샘플링 주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즉 t분의 1이 이게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가 되니까 샘플링 간격이 t니까 요거를 역수를 취하면 주파수가 되죠. 이 t분의 1이 좀 전에 제가 썼던 것처럼 fmax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결정을 했겠죠. 문제가 없도록 했으니까. 따라서 그런 정당한 샘플링 과정을 거쳐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샘플링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맨 위에 보는 것 같은 이런 스위치를 통해서 신호가 주기적으로 원하는 위치에서 취득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신호가 이렇게 이 스위치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닫히는 순간 여기 있는 샘플이 하나 얻어지고 열리면 나머지는 그냥 버리게 되는 거고 닫히는 순간 그 다음 샘플이 얻어지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퓨리어 시리즈의 개수를 이걸 가지고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개수를 구하냐 하면 퓨리어 시리즈의 아까 xk라는 개수를 구해야만 그 신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성분의 크기와 그 주파수 성분의 위상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파수 분석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샘플링된 신호의 퓨리어 시리즈 개수를 아까 xk라고 했던 개를 구해서 그 신호가 그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개수를 구해서 우리가 표현하면 소위 주파수 정보가 얻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신호를 지금 샘플링 하는 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는 주기적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적이다 라고 가정해놓고 샘플링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샘플링된 신호에다가 뭐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샘플링된 신호의 퓨리어 시리즈를 구하는 겁니다. 퓨리어 시리즈를 구한다는 게 퓨리어 시리즈 개수, CN을 구하는 거죠. 이 식은 아까 보셨던 식하고 동일한 식입니다. 다만 XK라고 하는 K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나타났던 이 개수의 그 XK의 값이 그냥 CN으로만 바뀐 거예요. N이 이제 인덱스가 돼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좀 더 이 이후의 것들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N이 퓨리어 시리즈 개수예요. 그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식하고. 그리고 다만 여기서 인덱스가 마이너스 m부터서 플러스 m까지만 되어 있어요. 아까는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였는데, 그 이유는 이 신호가 어떤 최대 주파수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야만 샘플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샘플링이 가능하죠. 근데 최대 주파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신호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가 최대 주파수고 그 이상의 주파수는 없다, 이런 가정을 적용하면 이제 인덱스가 마이너스 m부터서 플러스 m까지만 이렇게 덧셈이 되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CN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소위 스펙트럼이라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까와 달리 원래 이렇게 시간축에서 연속인 신호에 대해서 CN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샘플링을 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제대로 이론적으로 맞게 샘플링을 한 상태에서 샘플링된 신호의 퓨리어 시리즈 개수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이 식도 아까 봤던 퓨리어 시리즈 개수를 구하는 식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거기다가 적용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막 적분하고 덧셈의 위치를 바꾸고 이런 좀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여기에 파란색 박스와 같은 이런 퓨리어 시리즈 개수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퓨리어 트랜스폼을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한 거다 라고 해갖고 DFT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디스크리트 퓨리어 트랜스폼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CN을 그냥 구한 거예요. 퓨리어 시리즈 개수를. 주기 신호를 샘플링을 정당하게 한 다음에 주기 신호는 퓨리어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퓨리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그 퓨리어 시리즈의 개수를 구하면 그 개수가 퓨리어 시리즈를 구성하는 기본 주파수와 그 배수 주파수들의 크기와 위상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개수를 구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게 바로 스펙트럼이 되거든요. 그래서 퓨리어 시리즈 개수를 구한 거라고요. 근데 샘플링을 한 신호에다 적용했더니 여기 있는 파란 박스와 같은 식이 얻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식이 이제 앞에 봤던 CN 구하는 식하고 동일한 식입니다. 그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 식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단 앞에 하고 식이 좀 달리 표현된 거는 지수함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를 그냥 W라는 기호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타나면 이게 모양이 수식이 복잡하니까 얘를 W라는 기호로 표현하면 이게 조금 더 모양이 좀 단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 앞에 봤던 식하고 동일한 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DFT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FT식을 통해서 여기에는 XN을 구한 다음에 이게 복소수라고 그랬으니까 크기하고 위상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N에 대해서 그림을 쫙 그려놓으면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분이 그 딥러닝, 뭐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딥러닝을 할 때 그 소위 퓨처, 그러니까 딥러닝을 훈련시킬
특징 자료들을 딥러닝에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걔가 그걸 받아서 스스로 이제 저쪽에 있는 이런 방향으로 훈련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쪽이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손실함수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가 계속 훈련을 나가게 될 텐데 그때 그 딥러닝에 집어넣는 피처 벡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시간 영역에서 구한 신호를 바로 넣을 수도 있지만 걔를 이렇게 한번 DFT식으로 트랜스폼해서 이 XN을 구해서 XN을 딥러닝의 입력으로 넣어주는 게 아마도 그냥 샘플을 직접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호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 신호 안에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가 섞여 있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호 쪽에서 보면 우리가 샘플 하나하나가 샘플은 덜 중요한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샘플 하나 빠져버리면 이상해져 버리겠죠. 샘플이 하나 빠져버리면. 그런데 그 샘플링된 신호를 이렇게 DFT 개수로 딱 변환해 놓고 보면 어떤 주파수 정보는 되게 크고 중요하고 어떤 주파수 정보는 거의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정보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를 처리할 때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게 당연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한 신호지만 그 신호를 소위 트랜스폼, 보는 관점을 바꾸게 되면 그 신호 안에 들어있는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그냥 이게 그냥 샘플링된 샘플이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M만 구하면 이게 바로 DFT 개수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주파수의 하모닉의 크기들, 위상을 나타내는 정보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DFT, 그 샘플링된 디지털 신호에서 주파수 정보를 구하자라고 하면 이 식을 써서 얘를 계산하면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놈을 가지고 크기를 n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것들은 되게 크고 어떤 것들은 작을 텐데 작은 것들은 버리고 큰 것들만 쓰고 뭐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략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DFT 개수라고 한다 라는 것이고요. 한편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DFT 개수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부터 시간 영역에서 이 샘플 값들을 계산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계산이 가능하죠. 아까 우리가 보셨던 이 쇠로 만든 이 조각상이 아니죠. 뭐 이렇게 구조물을 보셨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기린인데 이쪽으로 돌려서 보면 코끼리라고요. 코끼리를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서면 당연히 기린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퓨리어 시리즈나 퓨리어 트랜스폼에서도 우리가 퓨리어 시리즈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 XT라는 신호가 있고 쓰는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얘를 가지고 XK라는 퓨리어 시리즈 개수를 구할 수 있었다면 XK라는 퓨리어 시리즈 개수를 안다면 당연히 얘네들을 가지고 XT를 합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퓨리어 시리즈 개수를 가지고 개수로부터 시간 영역의 신호를 합성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아까 트랜스폼의 그 반대를 한다는 의미로 인버스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DFT의 경우에는 인버스 DFT, 인버스 디스크리트 퓨리어. 근데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식을 잠깐만 살펴보시면 아까 봤던 DFT식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이 식하고 앞에 봤던 식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서메이션 앞에 n분질만 붙어 있고
썸메이션도 똑같고요. m equal 0부터서 n-1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n과 xm이 위치만 바뀌었고요. 다만 w에 위에 있는 개수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그런 트랜스폼 형태인데 이 부호만 바뀌면 이게 트랜스폼이 되기도 하고 인버스 트랜스폼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트랜스폼 식으로 xn을 구한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역에서 샘플한 신호라고 하면 이거를 이 식을 통해서 xn을 먼저 구한 다음에 xn을 거꾸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xm을 구하면 이 xm은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샘플 값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 DFT에서는 타임 도메인 샘플을 프리퀀시 도메인의 개수로 바꾼 다음에 거꾸로 그 개수를 인버스 트랜스폼 이식을 통해서 시간 영역 샘플로 다시 바꾸게 되면 원래의 샘플 값이 그대로 완벽하게 복원된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 그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트랜스폼 일단 해버린 다음에 주파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필요한 작업을 한 다음에 시간역으로 옮기면 이게 복원이 안 되면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DFT식, 인버스 DFT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구조물에서 구조물 자체에 아무것도 바뀐 거 없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만 바꿨다고요. 이쪽에서 보고 90도 틀어서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호는 똑같아요. 정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보는 관점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DFT식과 인버스 DFT식이 그런 효과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신호고 동일한 샘플인데 이 샘플을 그냥 볼 거냐 아니면 트랜스폼에서 볼 거냐. 그런데 그 신호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 정보를 관찰하는 시점을 시간축에서 볼 거냐 걔를 주파수축에서 관찰할 거냐 이런 관점의 차이만 있는 거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이 식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 뭐 이거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딥러닝이나 아니면 뭐 이런 AI 같은 걸 할 때 뭐 코딩을 하다 보면 DFT라는 이름은 거의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FFT 뭐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Inverse FFT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FFT나 Inverse FFT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DFT식이나 Inverse DFT식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연산을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산이 중복되는 것을 다 뺄 거 빼고 엑기스만 되는 그런 연산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FFT입니다. 말 그대로 DFT를 패스트하게 구현하는 방법이다 라는 이름으로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연산하게 되면 FFT, Fast Fourier Transform, Inverse FFT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DFT 혹은 Inverse DFT에서 얻었던 결과하고 똑같은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게 이제 정답입니다. 다만 계산상의 그 불필요한 연산들을 다 싸그리 없애고 최소한의 연산으로 개수를 얻는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FFT, Inverse FF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는 여기에 있는 이게 DFT식이거든요. 아까 보셨던 DFT식인데 이 식을 관찰해 보면 이게 썸메이션이 되어 있고 이게 0부터서 n-일까지 어쨌든 이게 루프가 한 n번 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루프를 n번 도는 xn을 여기 보면 n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프가 또 n번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연산량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n이 그러니까 DFT를 하고자 하는 샘플을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사이즈가 길면 길수록 그거의 제곱에 비례하는 연산량이 되는 거니까 이 사이즈가 길수록 연산량은 훨씬 부담이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n이 100이면 연산량이 대략
만이 되는데, 그죠? n이 1000이 되면 n이라는 게 샘플 숫자거든요. 한 번에 트랜스폼 하려고 하는 모아두는 샘플 숫자가 n이거든요. 그래서 100개의 샘플을 모아서 한번 트랜스폼 하면 계산량은 대략 10,000번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걔를 10배를 늘려서 1000개의 샘플을 모아서 얘를 한번 트랜스폼을 하면 그때 연산량이 10의 6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번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DFT식이 가지고 있는 연산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연산과 메모리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어낸 알고리즘이 바로 FFT고, 이 알고리즘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0년도에 아주 오래됐죠. 쿨리하고 타워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알고리즘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거보다도 계산량을 좀 적게 만들려고 하는 무수한 노력이 있었지만, 아주 조금은 줄일 수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애초에 1960년대에 만들어진 FFT 알고리즘이 우리가 쓰는 파이썬 코드나 인공지능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FFT 알고리즘을 결과적으로만 보면, 유도하는 과정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8개의 샘플을 모아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한다, 즉 DFT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8개의 주파수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8개의 주파수 개수를 크기와 위상을 관찰하면 주파수 성분들의 분포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걔를 연산하는 과정을 DFT식을 가지고 중복적인 것들 다 빼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각 샘플을 이렇게 8개의 샘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딱 나비 모양으로 결합을 한 다음에, 실제로 FFT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결합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되는 유닛 하나를 FFT 버터플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비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유닛 하나를 FFT 버터플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먼저 결합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시퀀스를 GM하고 HM을 만들어내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네 개 개수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두 개의 4포인트 DFT를 하는 거니까 얘를 또 반복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연산하면 조금 전에 봤던 DFT식을 쓰지 않고도 이 개수를 직접 구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FFT 알고리즘이 뭔가 이게 되게 거창한 알고리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그냥 데이터를 더하고 결합하고 결합하는 단위를 줄이고 더하고 결합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실종의 데이터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뭐라고 부르냐면 FFT 알고리즘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8이 아니라 이제 16이 되면 이 버터플라이 사이즈가 더 2배로 늘어나면서 이 단계가, 여기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16이 아니라 32가 되면 단계가 또 하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계는 이 로그 2의 그 n, FFT 사이즈로 단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력이 얼마나 좀 빨라졌느냐? 이걸 계산을 해보면, 먼저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먼저 조금 전에 봤던 단계 숫자는 내가 지금 DFT를 하려고 하는 샘플 숫자에다 로그2를 취하면 된다. 조금 전에 8샘플짜리 DFT를 하는데 단계가 3개가 나왔잖아요. 16샘플을 하면 단계가 4개가 나옵니다. 32개를 하면 단계가 5개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로그의 n 하면 단계가 나오고, 각 단계마다 덧셈이나 곱셈이 몇 번 필요한지를 보면, 여기 보면 요 첫 번째 단계에서, 아이고 이게 되게 반응이 느려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덧셈 한 번, 덧셈 두 번,
덧셈 3번, 덧셈 4번. 여기는 뺄셈이지만 뺄셈도 뭐 덧셈하고 똑같으니까 덧셈이 또 4번, 그래서 덧셈이 8번만 있으면 되네요. 한 단계별로. 그다음 곱셈을 보면 곱해지는 게 여기 있는 게 이제 곱한다는 의미거든요. 곱셈이 하나, 둘, 셋, 4개만 있으면 되네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n번의 덧셈과 2분의 n번의 곱셈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전체 단계의 수는 로그 2의 n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산량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하면 되냐면 아까 DFT를 식을 그대로 DFT 개수를 구하면 계산량이 n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n 곱하기 로그 2의 n으로 계산량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줍니다. 사실은 n이 작으면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근데 n이 크면 클수록 이득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밖에 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그 n이라고 하는 이 트랜스폼을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계산량의 이득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n이 1024다. 그러니까 그 DFT 개수를 주파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샘플의 숫자가 1024다. 그러면 DFT를 쓰게 되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1000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 정도의 계산량이 필요한 반면에 FFT를 하게 되면 10의 4승, 10,000번, 약 100분의 1 정도의 연산량으로 똑같은 개수를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FFT를 할 때는 FFT를 하기 위해서 모아야 될 단위가 2의 파워승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이런 식으로 n이 결정돼야만 FFT 알고리즘으로 적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보면 여기 사이즈, 즉 우리가 트랜스폼을 하고자 하는 FFT의 사이즈에 따라서 실제로 연산량의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n이 128이면 DFT를 쓴 거에 비해서 FFT 연산량 이득이 18분의 1인 반면에 이게 1024가 되면 이게 연산량 이득이 102대 1로 더 커지게 됩니다. N2048이면 186분의 1로 더 커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FFT는 DFT가 가지고 있는 좀 불필요한 연산량들을 제거해서 빠르게 만들어낸 DFT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로 얻어진 DFT 개수는 FFT 개수는 DFT 개수와 정확하게 똑같다. 라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 될 거고, 그 연산량 이득이 실제로 우리가 DFT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 시간의 샘플, 한꺼번에 구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이 샘플의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연산량 이득은 FFT를 사용했을 때 연산량 이득은 더더욱 커진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스 FFT 알고리즘은 아까 제가 이거 강조했었죠. 인버스 FFT 이 식이 DFT 식이죠. 인버스 DFT 식이 DFT 식하고 정확하게 거의 모양이 같다. 차이는 앞에 n분질이 곱해졌고 여기에 W에 붙어 있는 부호만 반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보셨던 FFT 플로우 차트 그 그림이 그대로 인버스 FFT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단 차이가 있다면 여기 곱해지는 W에 여기 위에 에스테리크 기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즉 J라고 하는 이미지너리 텀을 나타내는 이 기호가 마이너스 J만 되면 됩니다.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죠. 구조가 똑같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n분질이 곱해져 있습니다. 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그냥 일부러 안 드린 건데 이 FFT 알고리즘으로 이 DFT 개수를 계산을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DFT 이걸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또 한참 가야 될 것 같아서. 아이고. 얘가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반응이 되게 느리네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의 맨 끝으로 나오는 샘플이나 DFT에서의 순서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덱스로 정상적으로 하면 0,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순서 그렇지 않잖아요. 0, 4, 2, 6, 1, 5, 3, 7. 그러니까 뭔가 약간 랜덤한 것 같지만 다행히 여기도 이제 규칙이 있어요. 이 순서가 빗 리버스 오더로 순서가 인덱싱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8개니까 3개의 비트로 이 인덱스들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처음은 000부터 마지막이 111까지. 그러면 3개의 비트로 8개 인덱스를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두 번째가 여기가 x의 1이 나와야 되는 위치잖아요. 1을 3비트의 바이너리로 표현하면 0, 0, 1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순서가 뒤집어진 1, 0, 0 하면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빗 리버스드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여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는 그런 거죠. 2는 바이너리로 나타내면 0, 1, 0이잖아요. 얘는 뒤집어도 0, 1,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2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x0, x1, x2인데 x2는 그 자리에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도 그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x6이 있는 위치는 원래는 0, 1, 2, 3이 나와야 되잖아요. 3은 바이너리 숫자로 나타내면 0, 1, 1이 되는데 얘를 순서를 뒤집으면 1, 1, 0이 되고 이게 뭡니까? 숫자로 하면 6이 되잖아요. 그 6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FFT나 인버스 FFT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이 나온 샘플의 숫자를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파이썬에서나 뭐 이런 데 사용하는 FFT라고 부르는 루틴들은 맨 마지막에 그걸 제가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그냥 FFT 하게 되면 출력으로 나오는 거는 이 순서가 딱 맞게 정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들여다볼 때는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순서가 소팅이 다 돼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FFT를 어디다 쓰느냐? 당연히 그 주파수 분석할 때 쓰겠죠. 근데 이제 주파수 분석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이제 이게 우리 몸에 센서를 이렇게 부착해서 생체 신호를 계속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프리퀀시를 예를 들면 한 400Hz 정도를 썼다고 한번 해보죠. 400Hz 샘플링을 주파수를 썼다는 거는 초당 400개의 샘플을 이렇게 스위치를 400번 닫아서 샘플을 400개를 얻었다는 거죠. 400Hz로 샘플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1분간 이제 신호를 취득했으니까 곱하기 6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4,000개의 샘플이 1초 동안, 1분 동안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000개가 얻어졌으면 24,000개의 이 신호 안에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도미넌트한 주파수 성분이 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죠. 혹은 이제 그렇게 샘플링된 신호에서 되게 60Hz 전원 노이즈가 좀 끼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로 얼마나 큰 크기로 끼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배운 거는 FFT잖아요. 그죠? FFT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제법 길어요. 뭐 수십만 샘플 정도가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그 수십만 샘플을 분석을 하고 싶어. 소위 주파수 분석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배웠던 건 FFT고 FFT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여기 있는 건 가장 일반적인 주파수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 24,000개 샘플 있으면 24,000개를 통째로 그냥 FFT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하면 여러분이 FFT 하고자 하는 이 N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뭐 128이나 256이나 512나 이거는 여러분이 먼저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000개를 256 블락으로 나눕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N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56 샘플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블락을 나눌 때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블락하고 블락을 오버랩을 시켜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50% 오버랩을 시켰거든요. 50% 오버랩을 시켜서 이렇게 그 다음 블락을 나눕니다. 그럼 X2가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블락은 이렇게 나누고 네 번째 블락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의 블락을 FFT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FFT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평균을 내주면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앙상블 에버리징을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우 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FFT라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신호 안에 들어있는 주파수 분석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작은 블락으로 나눈다. 근데 그 블락하고 블락 간은 오버랩을 시켜준다. 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신호의 스펙트럼을 주파수 분석을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계속 이제 뭐 AI를 얘기하셨으니까 AI의 기본이 된 딥러닝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딥러닝에서 어떤 샘플 값들을 그대로 집어넣지 않고 주파수 개수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개수를 구할 때도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냥 블락을 뭐 256 단위로 잘라서 FFT에서 개수를 넣는데 그 다음 블락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오버랩을 시켜서 그 다음 블락을 256 샘플을 또 잡은 다음에 FFT에서 개수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소위 피처들을 연결을 시켜주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작은 블락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블락을 FFT를 합니다. 이제 작은 블락을 나눈다는 거고요. 각각의 블락을 그냥 FFT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설명을 마저 못 드렸는데 윈도우 함수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닝, 해밍, 트라이앵귤러 뭐 이런 이름의 윈도우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약간의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윈도우 함수를 적용해서 그 다음에 FFT를 합니다. FFT를 하고 그렇게 얻어진 FFT 개수들을 이제 이게 복소수니까 크게 제곱을 해서 파워라는 걸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그냥 이렇게 평균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블락에서 구해서 얻어진 FFT 개수들을 크기를 취해서 평균 낸다. 여기서는 제곱까지 했지만 제곱을 하면 파워를 구하는 거고 크기를 취하면 그냥 제곱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평균을 내주는 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신호를 주파수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맨 위에 있는 XN이 이 신호입니다. 신호를 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는 VN이 뭐냐면 화이트 노이즈예요. 랜덤한 노이즈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는 모든 주파수 성분들의 이렇게 일정한 모든 주파수 성분을 일정한 레벨로 갖고 있는 신호가 화이트 노이즈잖아요. 소리로 들으면 이렇게 쉿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데서는 그냥 아주 그냥 뭔가 약간 그 햇볕에 엄청 빛바랜 듯한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화이트 노이즈죠. 거기에 이제 사인 신호가 하나 들어있네요. 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메가라는 주파수를 갖는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수식에 의하면 0.4 파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0.4가 주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교화된 주파수긴 한데 이 0.4라는 주파수를 갖는 신호와 백색 잡음이 섞여 있는 신호입니다. 그거를 조금 전에 보셨던 방법으로 얘가 되게 긴 신호예요. 샘플이 기니까 얘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128 샘플을 하나의 블락으로 잡고 그 다음 128을 오버랩해서 그 다음 블락을 잡고 이런 식으로 블락을 잡은 다음에 각각의 블락을 FFT를 해서 얻어낸 크기를 그린 게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해진 그 크기를 평균을 낸 게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FFT 하는 사이즈를 128이 아니라 512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얘하고 얘를 보면 분명히 뭔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샤프하게 그 그림이 나타나죠. 훨씬 더 여기에 있는 이 주파 성분을 좀 더 명확하게 얘가 표시해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사례를 보면 좀 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사인파가 섞여 있습니다. Vn은 역시 화이트 노이즈고요. 근데 첫 번째 사인파는 0.4이고 두 번째 사인파의 주파수는 0.412요.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사인파가 존재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근데 얘를 128 샘플씩 한 블락을 나눠서 FFT 한 다음에 평균한 경우랑 얘를 좀 길게 512 샘플짜리로 하나의 블락을 나눈 다음에 블락 간에 오버랩을 주고 여러 블락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블락을 FFT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FFT한 거를 평균 낸 겁니다. 보면은 왼쪽 그림에서는 두 개의 주파 성분이 뭉쳐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에는 두 개의 주파 성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피크가 요가 정확하게 위치가 맞는지는 이걸 확대해서 봐야 되겠지만 맞을 겁니다. 이 두 개의 주파 성분의 피크가 분명하게 구별돼서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똑같은 신호를 FFT 한 거니까 이 주파수가 정보가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했습니다. 뭘 가지고? N을 바꿔서. 뭐냐면 FFT를 한번 취할 때 블락 길이를 얼마나 할 것인지를 길이를 우리가 바꾸어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왼쪽에는 두 개의 주파수가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는 두 개의 주파수가 보이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뭘 결정하냐 하면 바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레졸루션, 즉 해상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n이 크면 클수록 해상도는 좋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n이 작으면 뭐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해지지만 해상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n이 지나치게 크면 우리가 이 마지막에 얘를 평균 내서 얘가 얻어진다고 했는데 평균을 낼 이 샘플 블락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FFT를 할 때 몇 개의 샘플을 모아서 FFT 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면 그 n이 크면 클수록 해상도는 좋아진다. 정보는 변하지 않겠죠. 동일한 신호를 우리가 잘라서 블락을 찾아낸 거니까, 블락을 트랜스폼을 한 거니까 그게 바뀔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상도의 차이가 있다.